최근에 반도체 이 메모리 기업들이 거의 30% 가까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점론, 피크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투자를 좀 줄여야 되는 거냐? 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예전의 관점으로 아직도 보고 있는 거죠. 반도체 산업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짓겠어요? 그럼 교수님, 얼마 전에 애플이 메모리 가격 너무 비싸다. 이거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그래서 중국 업체들하고 공급을 받겠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중국의 메모리는 더 이상 저가 메모리가 아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메모리가 되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려 그러겠죠. 지금 만약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신규 투자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외우고 있어요. 야, 정답 있습니까? 네, 정답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탑티어 인사이더들의 시각으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 인사이더스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슈카 전석재입니다. 올해 시장을 이끈 가장 큰 키워드는 역시 단연 메모리를 꼽을 수 있겠죠.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정말 미래를 먼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메모리가 좋은 산업인가? 이게 아니라 지금도 과연 좋은 투자 대상인가? 일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최근에는 장기 계약으로 많이 묶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 기업들도 뭔가 평가를 조금 더 높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보통 메모리 산업에서 사이클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제 B2C 시장에서의 사이클에 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도 뭐 B2C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AI 데이터 센터에서 좀 촉발되고 있는 수요가 그야말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B2B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을 뿐더러 이 B2B에서 수요로 저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정의했었던 뭐 대략적으로 한 2.5년 정도 업사이클이고 1.5년 정도 다운사이클이고 4에서 4.5년 정도 뭐 큰 사이클이 지나다닌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좀 바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일단은 시작이 된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다운사이클로 접어든 적이 없습니다. 즉 사이클이라는 걸 저희가 정의할 수 있을 정도의 과거에 누적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이게 사이클 산업은 맞느냐? 아니면 사이클이 존재하더라도 예전하고 훨씬 좀 다른 형태의 롱텀 혹은 좀 복합 주기가 있는 그런 사이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 복잡해지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복잡해진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투자자좀 좀 어려우시고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네네, 이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이클이 좀 꺾이면 이제 사이클이 꺾이는구나 좀 기다렸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1년 뒤 2년 뒤 들어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디가 사이클이고 어디가 이 뭐 고점이고 모르겠으니까 네. 요즘 투자가 더 어려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다들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사이클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고 싶다 이런 심리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고 있을 정도의 수요가 팽창되고 있는 것은 인류가 그동안 투자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웨이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로 향하고 있는 투자라는 것도 뭔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지금 진행되는 투자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심리적인 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다른 회사나 혹은 다른 나라보다 인공지능을 점지하지 않으면 선점하지 않으면 밀리게 된다. 네. 이런 약간 공포 심리 좀 있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여기가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당장 좀 수혜주로서 메모리가 당연히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좀 집중된 KPX 집행이 꺾이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만 둔화되더라도 꽤 시장에는 좀 심리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또 시장의 특징이 초반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비교적 같이 가는 것 같다가 네네. 어느 순간에 이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고 반면에 삼전은 좀 못 따라가면서 시가총액 차이가 막 좁혀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이제 네네. 벌어졌거든요. 심지어 우선주를 제외하면 시총이 잠깐 역전됐었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네네네. 이게 차별화되는 게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냥 좀 기술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는, 메모리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하는 기업이죠.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휴대폰도 만들고 가전도 하고 여러 또 이런 솔루션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전자 자체의 밸류에이션에는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메모리나 AI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시장들이 다른 시장만큼이나 그렇게 좋은 시장은 또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희석되는 그런 또 효과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잘 나갈 때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못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만약에 다시 좀 꺾인다든지 다운 사이클로 간다. 그러면 삼성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훨씬 버퍼가 많은 셈이죠. 좀 버틸 수도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비슷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요즘 메모리 이 시장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이게 그 사이클이 이제 초입 국면? 아,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예. 네, 그러면 이제 메모리의 수요가 줄어들 거냐 아무리 계산을 돌려봐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벌써 A100, A200 들어갔던 것들이 중고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 중고로 나온 것들을 또 엔트로피 막 사가. 그러면 이제 빅텍들은 최신형으로 바꾸는 거죠. 벌써 네. 교체주의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지금 우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교체만 하더라도 이게 슈퍼사이클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지은 연도가 계속 지나면 계속 사겠죠. 계속 초반에 넣었던 이제 디램들이 수명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교체 사이클까지 교체 온다. 사이클이 계속 올 수 있겠죠. 예. 거기에 이제 피지컬까지 갑자기 이제 싹 스무스하게 연착륙을 해주면 생각보다 사이클은 없이 그냥 쭉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메모리가 그럼 요즘에 빠지냐? 많이 빠졌습니다, 대표님. 예. 한 30% 가까이 조정을 받은 그러니까 이제 것 아까 같아요. 우리 예. 교수님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사이클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증권업계에 있는 고인물들은 다 사이클로 보려고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 자꾸 옛날 잣대를 들이대죠. 얼마 전에 최근에 나온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션킴 그분이 쓰신 걸 보면 거기에 사이클이고 어차피 너희들은 부품이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안 사주면 끝나 이런 거거든요 논조가. 근데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그럼 안 살 수 있을까? 이걸 거꾸로 반문해 보면 비싸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지금 투자를 누군가 중단하는 순간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사이클은 이어질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걸 계속 의심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네, 나왔는데 엄청난 숫자 예, 나왔습니다. 충당금을 제외했다라고 하니까 노조 그 이슈만 없었으면 110조에 가까운 돈을 번 거예요. 네. 우리 인류 역사상 분기에 이렇게 번 기업이 처음이에요. 근데 주가는 빠져. 세계 랭킹 1등 찍고 네. 역사적인 하락을 10%를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너 이번에 A 플러스인 건 알겠는데 너 다음에도 A 플러스 받을 수 있어? A 플러스 플러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 네. 빅텍들 입장에서는 제가 돈 버는 게 싫은 거죠. 최근에 본 자료 중에 얼마나 재밌는 자료가 있냐면 메모리 기업의 이익률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쭉 떨어지고 있다. 예, 그러면 이 돈이 일로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 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메타나 이런 빅테크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떨어지고 메모리 기업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뭐 자기네 자국 기업들 좀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투자한 게 빅테크 그러니까 많을 테니까. 미국 내에도 CPU나 뭐 그다음에 메모리 기업들이 있죠. 예, 있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올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제일 많이 올랐는데도 시총 비교를 해보면 25조 달러에서 약 5조 달러밖에 안 돼요. 빅테크 워낙 큰 거죠. 빅테크 워낙 커서. 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거 팔고 하이퍼스케일러들 사 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약간 헤게모니 싸움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표님 이게 헤게모니 싸움으로 만약에 세게 넘어가면 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정부적 차원에서 그래서 압력을 넣는다. 너 메모리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예전에 그 네. 일본도 뭐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런 거 우려하는 사람도 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우려해서 우리한테 압박을 넣으면 네. 안 만들어주면 되죠. 안 만들어진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발언인 게 예.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걸 좀 모니터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지금 제재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맘만 먹고 제재하려 그러면 사실 기술 제재를 할 수 있는 병목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너무 여기에서 지금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책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TSMC가 이미 먼저 매를 맞은 사건을 저희는 좀 볼 필요가 있고 네. TSMC가 굳이 원래 미국 그 아리조나 피닉스에다가 그런 앞선 공정의 파운드리 팹을 짓지 않아도 되지만
거기다가 지금 무려 1,6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짓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도 사실 TSMC의 자발적인 투자 의향이 있어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기술 정치학 혹은 이런 지정학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80년대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사이의 반도체 협정이 네. 하나의 좋은 레퍼런스이자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점유율, 특히나 이런 HBM 같은 경우에는 양사 합쳐서 지금 70에서 7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저희가 HHI라는 이런 인덱스를 가지고도 좀 퀀터파이를 해보면 독점 점수가 기업별로 나눠도 한 2,300점인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한국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5,000점이 넘습니다. 네. 이거는 확실한 독점 신호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바로 미 상무부의 독점 제재에 대해 뭐 관세, 뭐 통상 압박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국에서 지금 뭐 이게 독점하려고 하는 혹은 자국이 주도하려고 했던 기술 패권의 상당수가 타국에 의존하는 상황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건 동맹국이어도 예외가 없어요. 예전에 일본도 그걸 당했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겸손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너무 쪼그라져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압박을 하기 전에 어쨌든 저희의 이 메모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고객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가격 압박을 느끼면 네.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계속 제2의 제3의 밴더를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출구 전략도 만들어 놔야 되고 중간중간에 협상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만들어 놔야 되고 저희가 무슨 이익을 양보하자, 인위적으로 이걸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기술적인 면, 경제적인 면, 산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변수까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더 저희가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됐다는 뜻입니다.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네. 이걸 저,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극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네네. 아니, 정말 중요한 포인트여서. 예, 맞습니다. 이제 근데 요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장님이 있어요. 그 협회 회장님이 그분이 제발 그 미국 정부한테 너무 지금 강력하게 제재하면 안 된다. 개입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메모리 시장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개입을 지금 하면 오히려 공급망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상태를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러팅 상무부 장관이 이번에 이제 그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국도 좀 지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는 신용은 해야 될 거야. 네. 해야 될 거야 아마. 네. 지금 광주 여기 쪽부터 해서 우리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지금 뭐 패키징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정도의 액션은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럼 대표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요즘 주가가 네.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안 오르고 이상하게 좀 크로스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뭐 기술적으로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랑 더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지금 하반기 계약을 HBM 관련돼서 2배 이상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메모리만 몰입돼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계산하기가 편하고. 예, 그리고 마이크론과 비교하기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더 탄력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최근의 차이는 왜 났냐면 ADR 상장할 때 이 ADR 7배 모였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금이 7배 모였다고. 43조 모집하는데 7배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 모인 자금은 어디서 왔을까요? 삼성 팔고 왔습니까, 설마? 예. 맞습니까? 예,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팔고 그래서 간 거죠. 아, 국내 주식 본주를 팔고 네, ADR을 살려는 자금들이 많았다. 최근 이유 중에 7월 들어서는 ADR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빠진 이유들을 보면 수출 데이터 나오고 나서부터 빠졌습니다, 사실은. 수출 데이터 좋았지 않습니까? 엄청 좋았죠. 네. 숫자는 좋았죠. 네. 근데 그 D램이라는 항목을 보면 빠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출 금액은 좋았는데 디테일이 조금 차이가 그렇죠. 있었군요. 네. 다 합치면 엄청 좋아요. 네. 근데 D램 요게 조금 빠졌다고 엄청난 조정을 받았죠. 그게 아니라 그게 신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식쟁이들이 그래요. 네. 예민하죠. 제가 약간 조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울증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을 때는 막 좋아서 미치다가 뭔가 하나 기스나면은 꼬투리 잡히면 바로 또 빼죠. 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먼저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최고점에서 팔고 싶죠. 네. 최근에 ADR 그 이슈가 지금 끝났잖아요, 이제. 네, 네. 기가 막히게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죠. 살짝 사더라고요. 네, 살짝. 십며칠 연속 매도하다가 드디어 매도 분위기가 끝났나라는 느낌이 그쵸. 들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거 갈 물량들은 다 뺀 거죠. 아, 그거 나갔다. 예, 예. 자,
교수님, 근데 이 메모리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조정을 받았던 시작점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 메모리 얘기도 살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중국 메모리가 실제로 이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중국 메모리 시장 자체도 전 세계 메모리 시장만큼이나 계속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역시도 가장 큰 성장 동력은 AI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소장님 잠깐 언급하셨던 피지컬 AI 쪽 그쪽은 지금 워낙 또 모빌리티하고 로보틱스 쪽의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세대의 메모리가 그야말로 지금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만드는 이 메모리 자체가 중국 내에서의 수요를 못 쫓아갈 정도로 거기서도 좀 호황이고 사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이런 CXMT, 그 D램의 대표죠. 그리고 YMTC, 이제 낸드의 대표인데 두 회사 모두 뭐 꽤 잘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가장 프론트 라인에 있는 한국의 메모리 양사나 이런 마이크론의 기술 세대를 쫓아오지는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어느 정도 기술로 따라오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유의미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다라는 관측이 좀 이런 업계에서나 좀 학계에서나 비슷한 시각이 있었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 한국의 메모리 양사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4위 업체였던 대만의 난야 테크놀로지나 이제 5위였다가 이제는 4위 난야하고 자리바꿈한 CXMT 같은 회사들, 그 낸드에서는 YMTC 같은 회사들한테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적인 수익을 안겨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난야가 창업한 이래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수익보다 올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습니다. CXMT는 지금까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올 한 해 벌어들일 수익이 적어도 10배 이상 많을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되게 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전략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 기업이라서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슈퍼사이클까지 탔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뭐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CXMT가 올해 IPO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IPO를 하고 자금 조달을 하고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일단 캐파를 지금의 2~3배로 늘릴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의 업체들하고 벌어져 있었던 이 기술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 R&D에다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지금 또 쏟아부을 거고요. 이게 2~3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하고 적어도 기술 격차가 한 3~4세대, 뭐 예를 들어서 5~6년 정도 났다고 본다면 지금 CXMT 같은 이런 D램 업체들은 2~3세대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초격차가 격차가 되고 있고 이 추세를 따라가 보면은 언젠가는 만나고 또 심지어는 언젠가는 추월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더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들이 그냥 단순히 메모리 공급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나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아니면 뭐 이런 바이트댄스 같은 이런 회사들하고 합작을 해서 중국 내에서 여러 형태의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여러 피지컬 AI 쪽으로 메모리를 자신들이 물량 공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 사실 피지컬 AI 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사실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굉장히 원가 경쟁력이 높은 이런 새로운 폼팩터의 피지컬 AI 전용 메모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마치 중국 제품들이 표준을 점유하는 것 같은 현상이 연출될 것 같으면 이거는 나중에 한국 업체들이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꽤 불리한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재의 뭐 이런 HBM 혹은 CHBM, 커스터마이즈드 HBM 아니면 이제 앞선 세대의 이런 원시 D램이나 뭐 아니면 이런 낸드 플래시 같은 굉장히 프론트 라인에 있는 제품들 말고도 지금 이 밑에서부터 쫓아오고 있는 중국의 업체들이 어느 지금 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장 자체를 어떻게 뒤흔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모니터링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 분명히 격차는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격차가 줄어드는 속도 자체를 저희는 이제 좀 더 경고의 메시지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저들이 지금 이것을 주기를 단축하는 방식 그리고 저들의 어떤 시장의 논리를 좀 무시하는 듯한 저런 산업 정책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얼마 전에 그 빅테크 중에 하나인 애플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그래서 중국 업체들하고 뭔가 공급을 받겠다. 근데 애플이라 그러면 사실은 가장 앞서가는 빅테크니까 가장 세대가 빠른 이 우리나라나 아니면 마이크론 제품들을 많이 써왔는데 맞습니다. 이 중국 제품으로 바꾸려는 이 모습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여러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증권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파이낸스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멀티 벤더를 자꾸 하면은 나중에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도 네. 유리한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아마 이 애플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전략이 될 거라 보고요. 그런데 정말 애플 입장에서는 물량 자체가 없어서 이 CXMT 거라도 써야 된다는 좀 압박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 정부에다가 로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풀어줄 기미가 잘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이 두 번째로 꺼냈던 카드 중에 하나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서구권에서 파는 제품이 아닌 그야말로 이제 중국 내수, 중국 시장에서만 팔 물건들, 중국판 애플, 뭐 중국판 아이폰 이런 쪽에만 쓸 제품으로 좀 다운그레이드한 버전에다가 이거 쓰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이렇게 내주기가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애플이 사실상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 약 한 20년간의 기간 동안 중국의 이 중요한 IT의 백본을 만들어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기업이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중국에 처음에 개혁을 할 때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들어가서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었던 이 IT 관련된 공급망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생태계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이번에 만약에 또 한 번 애플인 차이나 세컨드 웨이브가 또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애플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장님도 좀 이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20억 대가 넘는 하드웨어들입니다. 네. 특히 이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하드웨어들인데 이게 결국은 그 다음 세대의 피지컬 AI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가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CXMT가 조그만 물길을 하나 뚫었다. 그러면 이건 대외적으로 어떤 느낌이 되냐면 CXMT는 애플의 공급 파트너사다라는 이 도장이 찍힙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는 중국의 메모리는 더 이상 저가 메모리가 아니다. 한국이나 뭐 이 미국에 비해서 2, 3세대 뒤처진 메모리가 아니라 충분히 저 세대에서는 저 섹터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메모리가 되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으로 또 올라가려 그러겠죠. 이게 아마 미국 정부가 지금 쉽게 내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애플이 지금 이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로 어떤 식의 로비를 할지는 저희가 좀 더 듣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 애플의 공급망을 어디까지 뚫을 것인지를 좀 봐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 새롭게 앞으로 형성이 될 뉴 폼팩터 시장에서 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빅테크들이 가격 부담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는 좀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좀 오르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예, 그게 뭐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85% 나오고 뭐 이제 하이닉스도 80%가 넘고 네.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DS 부분이 보니까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지금 당연히 가격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온 건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미국 정부가 이거 허가하기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네. 증권업계도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CXMT를 왜 끌어들였냐라고 보는 건데 그럼 CXMT가 만약에 그럼 공급망에 들어온다 한들 그럼 CXMT는 물량이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죠. 네. CXMT는 근데 얼마 전에 텐센트랑 또 중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애플에 줄 물량은 과연 있을까? 준다고 해도 허가를 해준다 그래도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숙제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상장해서 증설해서 뭐 이제 웨이퍼 기준으로 한 20만 장 규모로 2배로 증설을 더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 공장 지어서 다시 완공되려면 또 한 4, 5년 걸리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그럼 그 뒤를 보고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애플은 협상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번에 가격 인상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아이폰은 안 올렸어요 아직. 그죠? 아이폰만 빼고 다른 거 다 올렸다. 다 올렸죠. 네네. 왜 그럼 아이폰만 안 올렸을까요? 본인들도 타격받을까 봐 올린 게 아닐까요? 아이폰에는 메모리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는 쪽부터 먼저 올렸다. 네. 그리고 지금 메모리 업계 현황을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을 출시하면서 그 스펙을 공개했는데 실제로 출시한 거 보니까 소캠이 절반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나?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그때 또 주가가 또 흔들렸는데 그게 지난달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이 네. 이슈가. 근데 그게 메모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메모리 병목 현상 때문에 내가 CPU, GPU를 못 팔까 봐 그냥 야 이거 일단 반 꽂아줄 테니까 소켓 어차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팩처럼 돼 있으니까 나중에 확장해 이렇게 하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메모리가 부족해서 반밖에 못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최승원 회장님이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못 줘서 지금 너무 힘들다. 고객사는 100을 원하는데 나는 이분한테 50밖에 못 주는 거야. 그러면 계속 다른 데들도 반만 받고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플은 거의 원하는 거에 거의 80%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우를 잘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애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창신 메모리 게 만약에 다 꽉 찼으면 우리나라 메모리 안 사가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 메모리를
심지어 미국 회사들이 사가는 것보다도 돈을 더 주면서 사갑니다. 오. 지금 한 30%더 주고 사간다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중국도 쓸 게 없는데 애플까지 그러니까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그러는 거죠. 약간 지렛대로 사용하는. 그 약간 지렛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네. 소비자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야, 메모리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는데 네. 내가 그래도 좀 이해해 주겠니?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예. 뭐 그래도 어쨌건 지금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물가가 오르는 게 싫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야 그러면은 뭐 중국 반도체 그래 좀 풀어줄게.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제 걱정이 약간 드는데 네네. 이런 확률도 좀 있습니까? 뭐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메모리가 품귀 현상이어서 그 웬만큼 가격을 쳐주지 않으면 CXMT도 쉽게 애플의 공급망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지금 당장 CXMT가 증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시장에 풀리는 것은 최소 2년 반 후이기 때문에 아마 2년 반 정도에는 이 중국 메모리 자체가 시장에서 큰 변동의 요인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2030년 정도가 가까워 오면 이때부터는 좀 이제 꽤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CXMT가 놀랍게도 생산 능력 점유율만 보면 전 세계 13%입니다. D램에. 그런데 네. 점유율만 보면 지금 뭐 맥스로 봐도 한 8%. 그래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CXMT가 하나의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 공급망에 들어온다는 그 이면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았나. 지난 5월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주요 대기업 경제인들이 같이 좀 사절단으로 중국에 방문해서 여러 협상들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굉장히 좀 섬신 쓰듯 우리가 그동안 제재했었던 엔비디아, 뭐 H100급 이 GPU 풀어줄게. 그랬더니 시진핑이 했던 답은 노땡큐였습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이유를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우리 거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재를 당하는 쪽은 역시 아직까지는 중국이지만 점점 중국이 필요로 하는 지점이 오게 되면 중국은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면 당해왔었던 것을 역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이 우려 중에 하나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면 혹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1번. 그리고 또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혹시 주주환원할 돈은 또 없지 않냐. 이 두 가지 걱정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예전의 관점으로 아직도 보고 있는 거죠. 반도체 산업을.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할까?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국가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야. 국가주도 자본주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짓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 골프 한참 치러 다닐 때 용인 쪽에 많이 갔는데 네. 거기 그쪽에 하이닉스 공장 짓는 터가 있었어요. 네. 있죠. 예, 저도 가봤습니다. 예. 거기 가다 보면 이제 막 네. 갑자기 논밭이 싹 밀려가지고 이제 부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펩 짓는 거잖아요. 네. 펩 짓고 있는데 그거 토지 작업하는 데만 7년 걸렸어요. 이제 짓고 있죠, 하나. 네. 이것도 계획을 땡기겠다, 한 12년 땡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완공 목표보다. 용인 클러스 채우는 거를. 네. 그러고 나서 광주에 간다는 거죠. 광주에 두 개, 4개 펩을 짓겠다는 건데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지을까? 마이크론도 짓는다는데 중국도 짓고. 중국도 짓고 네. 반도체가 그만큼 엄청 필요해집니다.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서 결국엔 커맨더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중대장, 소대장들이 많아져야 되니까 CPU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CPU가 4배 이상 더 필요해졌는데 그러면 CPU 옆에 있는 D램이 더 4배 이상 많아진 거죠. 네. 근데 지금 울트라에 들어가는 HBM 뭐 4가 들어갈 텐데 루빈의 울트라 버전으로 가면 HBM이 그거에 4배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HBM이 4배가 들어간다는 거는 D램을 엄청 잡아먹는 거거든요, 여기. 네.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HBM 자체가. 그래서 여의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8년도에 그 루빈 울트라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증설을 해도 D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옛날 생각이 자꾸. 아, 사이클적으로 보는 거다. 그런 시각은. 옛날에 치킨 게임을 할 때는 삼성전자가 엄청 공급 과잉을 시켜놓고 가격을 떨어뜨려서 다른 데를 죽인 거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어차피 세계 회사가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LTA라는 기본 베이스로 계속 지금 갈 거라고 보면 그럼 3년치, 5년치 물량이 정해지죠. 네. 정해진 만큼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터 닦기 왜 지금 광주에 뭘 서두르냐? 터를 닦아놔야지.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빈 땅을 만들어 놔야
거기에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팹을 옆에다 짓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너무 공급 충격이 온다는 거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좀 없어 보인다. 저도 한 말씀 거들면 네. 예전하고 다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예전에 과잉 공급을 했을 때 치킨 게임의 희생양에 대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뼈아픈 경험들이 있어서 제법 학습이 잘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팹을 지을 때 통상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건 통상이고요. 사실 진짜 가속해서 지으려고 그러면 통상 뭐 5년이 걸리는 걸 2년, 1년에도 지을 수 있고 가장 극명한 예 중에 하나가 지난 2024년에 완공된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JASM 1팹입니다. 다들 그게 3, 4년 걸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실제로 골조 올라가고 거기에 공정 장비들이 납품되기까지 완공이 1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실제로.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팹을 만들고 장비 발주하고 뭐 인프라, 특히 전력하고 용수 인프라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아니고요. 병렬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진행합니다. 그냥 같이 동시 출발을 하는 거죠. 광주도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광주 곤공항 부지가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토지 보상이나 수용에 걸리는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의 세이브가 됐고요. HBM과 D램은 이제는 서로 크라우드 아웃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D램이 만약에 너무 공급 과잉이다. HBM 많이 만들면 돼요. HBM이 너무 공급 과잉이다. 엔비디아가 예전만큼 이제는 HBM을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엔비디아의 GPU를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것 같으면 다시 D램으로 옵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것은 아닌데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팹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사실 한국에 양사밖에 없거든요. 마이크론도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론은 D램하고 HBM 패키징이 사이트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HBM을 어쨌든 뭐 만들면서 동시에 패키징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물론 뭐 하이닉스도 최종 패키징은 대만까지 가서 TSMC에서 해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HBM과 D램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이 섹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한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지금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많은 안전 장치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공급 충격을 막 걱정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공급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스프링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네. 그럼 교수님, 요즘에 D램 가격이 또 워낙 뛰다 보니까 네네. HBM을 뭐 하려고 하냐. D램이 오히려 더 이익률이 높고 HBM을 개발해 놨다가도 잠깐만 조금 있다가 하고 D램부터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고 있어요. 뭐 실제로 이제 이게 작년 하반기하고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봤을 때 가격 상승률을 보면 HBM 한 1.5배, 1.6배 이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D램 같은 경우는 뭐 5배, 뭐 6배, 뭐 낸드는 뭐 6배, 7배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HBM은 그야말로 락인 효과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HBM을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가고 구글도 사가고 메타도 사가고 이런 개념이 거의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는 거의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대부분의 폼팩터가 다 락인이 돼 있고 심지어는 패키징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CPU, GPU 요 세트가 예상보다 좀 덜 팔린다. 아니면 예상보다 이제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적인 ASIC 칩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TPU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락인이 돼 있는 HBM을 굳이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럼 이제는 이 D램을 가지고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데 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회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원하는 폼팩터는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다른 이런 아마존이나 다 비슷한 개념의 HBM을 원하게 될 텐데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앞에 C를 붙입니다. 커스터마이즈드 HBM이라고 해서 CHBM이 나오게 되고 CHBM이라고 하더라도 쌓는 방식이나 패키징 공정 자체는 거의 95%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하이닉스의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아 있죠. 하이닉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하고 달리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TSMC하고 지금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HBM과 D램 사이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되 D램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학습을 위한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점점 토큰 제너레이션, 토큰 생산 공장으로서 AI 데이터 센터가 변신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결국은 추론을 해서 나온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들, 그중에서도 그나마 D램이 좀 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으니까 훨씬 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인지를 이 토큰 제너레이션의 관점에서 다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이 메모리 기업들이 거의 30% 가까운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고점론, 피크 찍고 이제 앞으로는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투자를 좀 회수하거나 줄여야 되는 거냐? 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 뭐 출구 신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고점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조정 잘 받았죠.
아프게 받았습니다. 잘 받진 않고요. 예. 그러니까 아프게 한 20%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좀 더 빠졌죠. 네, 더 빠졌어요. 트럼프가 또 옆에서 이제 전쟁 다시 또 막 쏘고 이러면서 원래는 제가 볼 때 한 20% 받고 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밀렸죠. 우리나라만.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좀 센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을 조금 더 받은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이다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때문이다 여러 논란은 있지만 중요한 건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다음 분기에 한 120조 이상 보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 아직 발표 안 했죠. 1분기 실적 발표 안 했는데 한 60조 후반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숫자로 증명하면 되죠.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면 일단 장땡이고 네. 이거는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벌면 장땡이죠. 예. 예. 돈을 더 번다는데 주가는 그러면 먼저 가는 게 선행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약간 의심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1분기 50조 벌었는데 지금 노조 이걸 빼고 나면 100조 넘게 번 거예요. 그러면 거의 2배를 번 겁니다. 분기에 100% 올라왔는데 야. 야, 다음 분기에 120조, 130조 벌면 야, 이게 꺾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한 20%밖에 안 늘었네? 뭐 이렇게 예. 본다는 거죠. 근데 예.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전에 2차 전지가 돈 못 벌고 막 주가 올라갈 때 논리가 뭐였냐면 연간 30% 성장한다고 주가를 그렇게 높이 올렸습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죠, 지금. 그러면 밸류가 비싸냐? 밸류 안 비싸죠. 밸류는 싸다 그러는데 주가는 영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밸류도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5만 원이 언제였냐면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입니까? 네.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이제 1년이 안 한 됐어요. 5년 전일 것 같은데요. 네.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주가가 37만 원을 찍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음.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계속 의심하고 속도 조절할 겁니다. 하반기는 약간 덜컹거리면서 갈 가능성이 있고 약간 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확인하고 올리고 확인하고 올리고. 너무 힘든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예. 예, 힘든 과정이긴 한데 네. 다행히 우리나라가 확인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조만간에 이제 TSMC 실적이 또 16일 날 나와요. 7월 16일 날. 네. TSMC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AI 산업이 또 견조하네. 그리고 또 이제 갈 거고. 또 이제 7월 달에 우리 이제 본 실적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이던스도 얘기하겠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LTA를 얼만큼 맺었다. 그럼 이번에 그러면 다 시장에서 뭐 주목할 거냐면 삼성전자는 그럼 몇 프로 어디랑 했지? 몇 개나 맺었냐? 얼마 전에 메타랑 했다고 메타가 발표를 했는데 그럼 어디랑 맺었지? 몇 프로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 네. 그럼 또 안심하고 또 올렸다가 이제 또 걱정하겠죠. 2분기에 진짜로 그렇게 나와? 매번 걱정만 하면 주가는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주가는 원래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때까지 주가가 되게 순탄하게 9,000포인트까지 온 것 같죠? 네네네. 계속 마디마디해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어. 예, 11월 달에 우리 한 달 거의 7주를 쉬었고요. 네. 조정을 받았고 트럼프 때문에 또한 우리 전쟁 나가지고 또 한 달 쉬었죠. 아, 그때 엄청 빠졌죠. 예. 예. 그다음에 5월 초에 5월에도 잠깐의 조정이 있었고 6월에도 조정이 있었고 지금 7월 들어오자마자 큰 조정이 나온 굉장히 거죠. 큰 조정을 나온 겪었죠. 거죠. 네. 그거 걱정의 벽을 넘어가면서 가는데 우리는 다행히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열흘마다 수출입 데이터를 봐 우리는. 아, 수출입 데이터가 빨리 나온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11일, 21일, 1일 이걸 잘 봐야 돼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때 거기 그쵸. 뭐 반도체 관련 모두 뜨니까 이걸 좀 열심히 보자. 그러니까 관세청도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뭐 산업통상자원부 거기 보도자료 나오잖아요. 수출입 데이터 보도자료 나오는데 네. 다운로드 보면 막 5천에도 안 돼. 기자들도 다 다운 안 받았어. 좀 볼 필요가 있다. 오늘 반도체 얘기하는 게 그런데 다른 데이터들도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확인해 가면서 아마 갈 것 같다. 알겠어요, 대표님. 자, 그럼 교수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역시 이제 반도체 피크론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가격이 이제 좀 하락 추세로 이 주가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 반도체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에 저는 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큰 비중으로 KPX가 연속 집행되는 시절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의 생각보다도 지금 훨씬 더 메모리를 포함해서 반도체 전체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이 AI 쪽이 지금 뭐 1T도 이 정도면 10T는 어떨까? 100T는 어떨까? 예전에는 막 몇십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만 가지고도 이렇게 뛰어난 성능이 나오나 하다가 갑자기 공을 하나 더 붙이면 2개를 더 붙이면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스케일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 거대한 사이클이 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2가지 경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공을 하나씩 더 붙이는 방식으로 네. 뭔가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에는 또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이어지면서 이게 그야말로 속된 말로 멱살을 잡고 세계 경제를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지금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나 인력이나 에너지 이런 리소스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병목이 되는 시점이 나올 것이냐. 이게 아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AI 데이터 센터 자체는 뭐 혹자에 따르면 100T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2040년 정도가 되면 한 15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이 시장은 저는 계속 장기 우상향 간다고 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부르는 이 회사들이 아무리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사실 거의 수익을 못 보는 상태에서 계속 여기다가 돈을 그야말로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방식으로 캐시 버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에 이게 바로 양전이 될 것이냐. 이게 시그널이 계속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돈을 계속 빨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 천하의 구글도 이제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더라고요. 메타도 그렇고 뭐 물론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자본을 빨리 급하게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약간의 일말의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죠. 뭘로 돈을 벌까? 다들 피지컬 AI, 로보틱스, 모빌리티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럼 전 세계 모든 산업이 다 여기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다 AI로 바뀐다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AI로 바뀐다는 얘기를 해봐도 어느 정도의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추세를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완전히 올 뉴 마켓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마켓을 좀 뭔가 붕괴시키면서 이 산업만 살아남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확신시켜줄 수 있을 만한 몇몇 시그널들은 나와줘야지만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그냥 스토리텔링만 하는 방식으로 파는 거에는 이제는 다들 조금씩 공포 심리가 생기고 있고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픈 AI나 엔트로픽처럼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회사들이 뭐 상장하자마자 1조 달러 갈 거다, 2조 달러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오픈 AI가 2031년, 2032년까지는 캐시버닝 모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중간중간에 짚고 넘어가야지만 우상향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갈 거라고 보지만 중간중간에 쉽지 않은 길들이 이 지금처럼 프로피터빌리티를 증명을 해줘야 된다. 증명해줘야 된다. 네네. 그것도 그냥 AI 산업이 아닌 리얼 월드 산업에서 제조업, 건설, 식량, 에너지, 방산, 우주 뭐 할 것 없이 모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럼 대표님, 지금 만약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아니면 이 섹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신규 투자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야, 정답 있습니까? 네, 정답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50% 갖고 계시고, 아, 들고 계셔라. 예. 그거보다 많다. 네. 그럼 이번 반등 나올 때 좀 줄이시고, 아, 줄이고. 50% 밑으로 좀 줄이시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를 한 10%는 담아야 된다. 아. 그러면 이제 선택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까지 포함해서 50%를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 두고 추가로 반도체 장비를 가져갈 건지. 장비는 이제 한 20년 사이클 들어가는 거예요. 예상대로 투자가 된다면. 예상대로 간다면 20년. 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장비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더가 나온 적은 없었죠. 네. 사이클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장비주들 월봉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없으면 돌릴 수 있어요? 없죠. 요번에 전력 인프라도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예, AI의 끝은 전력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전력 사야죠. 전력도 다. 예, 이렇게만 하면 70%네 벌써. 네. 예, 그럼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뭐 지금 막 공격적으로 줄여야 되거나 갖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럴 필요는 없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줄이려면은 좀 더 가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간다는 게 가격을 조금 더 올라가면 줄여라.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 대표님 지금 조정을 받은 이 상황은 신규 진입자들한테는 이게 기회로 봐야 될까요? 신규 이제 막 지난달에 사서 물리신 분들 아니면 아직 안 샀어요? 아직 없어. 네. 예, 순수한 상태로 계신 분들은 예. 지금 뭐 슬슬 사시면 되죠. 빠질 때마다. 빠질 때마다. 당분간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예전처럼 우상향할까요? 각도를 똑같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완만하게 가겠죠. 가더라도 많이 흔들면서. 네. 그러면 흔들 때마다 사시면 되죠. 빠질 때 사고 예. 올라가면 줄이고. 예. 아까 아니, 예, 그 줄이는 건 알아서 하시고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하시면 되는데 저는 2, 3개월도 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간 조정을. 네. 그러면 그냥 빠질 때마다 나눠서 조금씩 사시면 내가 100을 사고 싶으면 네. 보통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이 120을 사죠.
아니 싸다 싶으면 막 갑자기 한 번에 50 사고 막 이런 예, 분할매수 예. 난 하는데 맞습니다. 50 사고 네. 그다음에 50 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한 10분의 1, 뭐 20분의 1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럴 있고. 때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수님, 근데 만약에 메모리 말고 뭐 다른 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좀 보시고 계시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장 좋은 1차적인 뜀틀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일단 모빌리티가 될 거고요. 이 모빌리티도 지금 다들 육상 모빌리티를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이제 공중 모빌리티, UA, V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도 꽤 많은 좀 시장들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트래디셔널 시장 중에서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는 영역이 있는지 보시는 것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이른바 맥스라고 부르는 제주 AX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에너지 산업, 석유화학, 제철, 재련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후장대하고 에너지 인텐시브한 산업들이 일단 1차적인 제조 AX의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꽤 큰 시장은 아닙니다만 우주 항공 산업이 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결국 육상에서 포화가 됐을 경우에는 우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한국에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또 큰 뜀틀을 얻을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로 저희는 바이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를 그야말로 유전자 레벨에서부터 다시 정의를 하면서 이제 합성 생물학이나 시스템 생물학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이나 좀 더 의료기를 더 정밀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많은 밸류에이션에 좀 상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AI 체인으로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이 다 휩쓸려 가다 보니까 다른 많은 가치주들이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졌다. 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피해본 업종이 많죠.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반도체로 자금이 몰려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지금 좀 기회로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보면 시장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덜 올라오고 다른 종목들이 쫙 올라왔죠. 소외받았던 종목이. 예. 그게 빈집입니다. 완전 지금 다. 지금 다 빈집이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물론 반도체 장비도 많이 올라오고 뭐 화장품도 올라오고 전 업종이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저는 하반기에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건 바이오텍. 우리나라 바이오들 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바이오는 이미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텍 지수가요. 네. 미국이랑 항상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네. 희한하게 이번에 분리됐죠. 네. 못 따라가더라고요. 못 따라갔죠. 예. 그게 쏠림 현상 때문인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또 ETF 2배짜리 때문에 그렇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를 코스닥의 대체제가 됐다. 조종 많이 예, 받았더라고요. 6개월 예. 동안 개인들이 코스닥을 9조 8천억을 팔았어요. 네.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이제 딱 한 달 만에 얼마 샀냐면 13조 7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돈을 여기를 팔아서 일로 다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제 레버리지 규제 좀 한다 그러고 뭐 증거금도 올린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좀 잦아들면 재미없어서 안 와요. 그러면 다시 싼 종목이 뭐야? 그리고 쫙 돌아올 거 아니에요. 쇼핑하러. 네. 그때 바닥권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바이오텍이에요.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알테오젠이든 뭐 리가케미든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미국 바이오텍 올라간 거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럼 미국 바이오텍은 왜 올라갔을까? 슈카님은 어떻게 왜 올라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호재가 있었나요? 뭐 요즘에 뭐 특허 만료 얘기도 있고 또 뭐 AI로 뭐 열심히 뭐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그런데요. 그렇게 큰 호재가 따로 뭐 빅호재는 없죠. 모더나가 좀 잘 나간다는 거 정도밖에 네. 없는데 결국엔 그쪽은 금리가 떨어질 걸로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미국 시장은 지금 금리가 거의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고 보는 쪽에서 먼저 선배팅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아직 기준금리 내린다는 얘기 없죠. 올린다는 얘기만 올린다는 있었는데요? 얘기만 있죠. 예. 근데 지금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못 올린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CPI를 한 달 볼 때마다 이제 떨어뜨릴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거를 미리 선점해서 지금 바이오텍이 먼저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겠죠. 9월 정도면은 9월 이후 찬바람 불면 또 한번 우리나라 바이오들도 바이오 쪽으로도. 잘 고르셔야 되는데 바이오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르시면 그냥 탑 10 있는 거 사시면 돼요. ETF 같은 것들. 예. ETF도 약간 액티브 사시는 게 나아요. 바이오는 잘 고르시더라고 보니까. 예. 펀드 매니저들이 잘 골라주고. 잘 골라, 예, 잘 골라. 예. 한 10개 정도 고르는 거 이런 거 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빈집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많이 보이죠.
예, 어떻게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습니까? 요즘 메모리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우리의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메모리가 좋으니까 나머지 시장도 다 좋은 거 아니냐? 자, 이런 생각도 지금은 버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자금이 빠지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섹터는 또 어디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투자의 시계는 언제나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사이더스 리포트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과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